안녕하십니까. 명불허전 길용호입니다. 1919년 10월 27일 종로에 있는 단성사에서는요, 의리적 구토라는 영상이 수록된 연극이 상영됐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영화의 첫 발을 디딘 때였는데요. 그로부터 100년 우리는 한국을 넘어서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명불허전, 오늘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한국 영화사의 중심이 되고 미래의 길잡이가 되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 또 한국의 정서를 영상으로 표현한 영상시인, 영화의 표현작가 정일성 촬영감독님을 모시겠습니다. 정말 너무나 오랜만에 뵈는 것 같습니다. 1995년도에 제가 같이 작품을 했으니까 벌써 25년이나 됐습니다. 그렇게 됐죠. 예. 벌써 세월이 빨라요.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감독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대로신 것 같습니다. 25년 전에도 지금처럼 늙었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지금도 젊으시고 네, 그때도 감사합니다. 젊으셨습니다. 예. 이 감독님이 항상 뵐 때마다 야, 정말 패션 감각이 뛰어나신 분이구나 하고 제가 감탄을 느끼곤 했는데 오늘도 여전히 멋지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정 감독님이 찍는 영화는 색채가 별로 없는데 네. 왜 옷은 그렇게 화려하게 입고 다니냐고.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다라는 거죠. 요즘 건강은 어떠십니까? 그냥 그래요. 네. 건강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써요. 네. 그러니까 건강에 신경을 쓰면은 오히려 더 악화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병이 오면은 우리 집에 손님이 찾아왔구나. 네. 잘 대접해서 네. 나하고 같이 살자. 네. 그러면서 네. 서서히 그래야지 네. 수술을 한다거나 병원에 가서 주사 맞거나 그러면 오히려 그 병이 네. 화를 내요. 네. 그게 더 나빠지니까 네. 오는 대로 받아들이고 낙관적으로 생각하시고 감옥 가는 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삽니다. 그것이 감독님의 건강 비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자, 지난 가을에 열린 제24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아시아 촬영 감독으로는 최초로 회고전을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배우나 감독의 회고전은 물론 있었지만 촬영 감독으로서는 아마 처음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그만큼 감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우선 부산영화제에 네. 감사를 드리고 그동안에 해놓은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저를 특별히 대우해서 그렇게 해준 데 대해서는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네. 한국 영화 100년사에 우리 정일성 촬영 감독님께서 함께 하신 시간이 벌써 60여 년이 됐습니다. 그 오랜 시간을 함께 하신 영화 인생을 보면요, 해방 후에 우리의 현대사를 고스란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감독님께서는 원래 젊었을 때는 영화 공부를 하신 것이 아니라 기계공학을 전공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서울대학교에서. 근데 기계공학을 전공을 하셨는데 그것이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진로가 바뀌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된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에 네. 나이 든 사람들을 보면은 근대사의 우여곡절을 다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일제 침략 시대에 우리가 일제 치하에서 나라를 빼앗기고 슬픔과 고통 속에서 36년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자 해방이 됐죠. 그 다음에 해방이 되고 나서 조금 있다 6.25가 났죠. 그 다음에 4.19, 5.16, 12.12, 11.6 국민의 정부, 문민정부를 통해서 그 짧은 불과 얼마 동안에 한 80년 동안에 엄청난 그 격변기를 겪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전공과 관계없이 직업이 많이 바뀌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우리 때만 하더라도 공학도들이 취직할 것이 별로 없었어요. 무슨 공장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만약에
해방이 돼서 나라를 찾는다라면 공학을 통해서 우리 자원이 없잖아요. 네. 일본 정도는 우리가 맞서서 이겨낼 수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통해서 공학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취직할 곳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 미 공보원에 취직을 했어요. 네. 예. 그래서 대구에 우연한 기회에 출장을 가게 됐는데 제 대학 선배이신 한 분이 그때 촬영 감독이었다고요. 네. 그분은 어릴 적부터 영화가 꿈이에요. 그 저는 영화가 꿈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분은 도중에 하차하시고 영화가 꿈이 아닌 나는 평생을 영화를 하게 되고 네. 그런 그 아이러니한. 네. 근데 그분을 통해서 영화를 하게 됐죠. 네. 근데 저와 같은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법학을 전공했던 사람이 판검사가 돼야 될 텐데 무슨 딴 데 취직을 하고 그렇게 우리 세대가 좀 불행했던 세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다행히 그러한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영화를 만드는데 굉장한 도움이 돼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전쟁의 아픔이 채 가시지도 않았을 그런 시기였고 영화 현장도 물론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요. 그 당시의 영화 현장의 분위기에 대해서 조금 여쭙고 싶습니다. 수작업의 시대거든요. 네. 지금은 뭐 다 기계가 다 하고 다 하잖아요. 그때는 동시녹음도 아니고 후시녹음이었고. 근데 외국엔 그때만 하더라도 벌써 동시로 진입을 했었어요. 근데 우리는 경제적인 여건이 동시녹음 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고 동시녹음 할 수 있을 만한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됐어요. 우선 필름도 수입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필름이 사치품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수입이 안 됐기 때문에 미 8군에서 연도가 지난 필름들을 싸게 사서 제작자가 그렇게 해서 영화를 찍게 됐고 무슨 의상실이 있어요, 분장실이 있어요. 전부 다 자기가 분장하고 자기가 옷을 구매해서 자기가 입고 수작업이 작업인 그 시대 때죠. 지금 생각해 보면은 동화 같은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영화가 갖고 있는 열정, 또 영화를 어떻게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작가 정신 같은 것들은 굉장히 앞서셨어요. 네. 뭐 지금야말로 뭐 대학교에서 영화학과도 있고요. 또 뭐 이론과 현장 실습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배우고 있는 시대이긴 하지만 과거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까? 감독님께서는 카메라 촬영 기법에 대해서 뭐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배우셨는지 또 궁금합니다. 근데 그걸 보면 지금 도제제도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화계가 두 부류가 있어요. 우선 유학파가 있고 연극 영화과 출시파가 있고 도제제도에서 영화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세 부류가 있죠. 근데 어느 부류가 가장 영화 발전하는데 더 좋은가는 아무도 그 예측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영화 이론을 공부하고 나서 영화에 입문한 것이 아니고 바닥에서부터 들어왔거든요. 그러고 나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현장을 모르면서 이론을 공부하고 나서 현장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론을 공부하게 돼요.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저는 도제제도에 대해서 무슨 선배님이 어떤 이론을 통해서 또 학문을 통해서 이렇게 공부시켜 주는 것이 아니고 인간을 배워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심부름도 하고 또 커피도 끓여서 시키고 심지어 빨래까지 다 하고 그러한 그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 시대 때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거 시킬 거 같으면 아마 다 걸릴 거예요. 그죠? 근데 어느 분야나 자기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자기하고의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도제 제도가 뭐 좋다든지 대학에서 뭐 이론을 먼저 공부하고 난 뒤에 영화를 한다든지 어느 것이 뭐 더 우선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감독님의 여러 작품 중 70년대 작품을 꼽으라면은 환여, 또 충녀, 또 파괴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감독님 인터뷰를 제가 찾아봤는데요. 이 작품을 함께하신 이제 돌아가신 고 김규영 감독님과의 만남을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었다라고 하신 말씀을 제가 봤습니다. 김규영 감독님 어떤 분이셨는지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 감독의 영화 세계라고 하는 것은 네, 그러니까 평범한 영화 감독이 아닌 것 같아요. 그분은 이비인후과 출신이거든요. 서울 의대 나와서. 그러니까 그분의 생각은 인간에게는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어요. 예? 누구든지. 좋았던 거라든지 나빴던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가정사를 보면은 그러니까 치부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은 치부를 감추는 것이 아니고 치부를 도마 위에 놓고 해부하듯이 연출을 해나가는 독특한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굉장히 그 심리학적으로 사회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인간을 탐구하고 또 인간을 어떻게 그 해부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어떤 그런 쪽에 탁월한 그 연출력을 가진 분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그분이 갖고 있는 그 철학적인 영화 세계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죠. 네. 작품을 하실 때 새벽마다 김규영 감독님의 집을 찾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분은 네, 그 숙제를 항상 내요. 네, 내일 이러이러한 씬을 찍는데 정 감독도 영상적으로 컨티뉴를 해왔으면 좋겠다고. 그 자기는 연출하는 쪽에 컨티뉴를 짜는 거죠. 네, 그 나는 영상을 어떻게 그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컨티를 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새벽 4시면은 첫 버스가 있잖아요. 네. 그분 집으로 가요. 집이 사무실, 또 사무실이 집이고. 그렇게 이제 필동에 그때 사셨는데. 그 새벽 4시에 버스를 타고 출발하면 한 4시 한 40분 정도 걸려요. 그래서 그분의 집에 가면 선수 커피를 끓여서 세상 돌아가는 얘기부터 시작해요. 아, 오늘 신문 보니까 뭐 이러이러한 큰 이슈가 있더라. 또 오늘 뭐 신문 보니까 이러한 살인 사건이 있더라. 그 살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형사의 눈으로 본 얘기가 있고 도둑의 눈으로 본 얘기가 있고 네. 도둑의 아내가 본 얘기가 따로 있고 또 도둑들의 가족들이 본 도둑의 얘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다 틀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찍을 거는 그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해주면 좋겠느냐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때만 하더라도 검열이 하도 심해서 잘려 나가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김 감독한테 그랬죠. 우리가 색채를 통해서 반란을 한번 일으키면 어떻겠냐. 그게 어떻겠냐. 그래서 아주 강렬한 색채를 통해서 이렇게 전부 다 구성을 해왔단 말이죠. 그다음에 그 색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을 통해서 이용을 하는 거예요. 붉은 등이라든지 푸른 등이라든지 또 옐로의 등이라든지 이런 등을 통해서 색심리학을 통해서 이 사람의 캐릭터, 이 사람이 좋아하는 색채가 뭔가, 또 주인공이 좋아하는 색채가 뭔가 이렇게 분류해서 이렇게 나가서 그런 그 작품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요 굉장히 피곤한 작업 아니에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네. 아침도 안 먹고 그분의 집에 가서 네. 토스트 하나 먹으면서 작품 얘기한다라고 매일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 매일. 6개월을 계속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그것이 재미가 있더라고요. 아, 영화란 것은 이렇게 재미있게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영화의 맛을 그분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죠. 자, 그 당시에 시대가 물론 뭐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은 감독님 개인적으로는
숱한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영화 촬영 중에 크게 사고를 당하셔서 굉장히 어려운 지경이 처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 촬영 중에 사고 나서 큰 사고가 나셨죠? 그 얘기를 한번 좀 들려주십시오. 촬영 중이 아니고 네. 촬영하러 가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차가 대관령에서 밑에까지 굴렸죠. 근데 뭐 또 사상자도 생기고. 근데 이상하게 저만 외상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감독도 조금 외상이 있고. 근데 저는 외상이 하나도 없었어요. 네. 그래서 감독이 그러더라가 지금 그때가 그 시한부 영화예요. 그때만 하더라도 한국 영화 3편을 만들면 외화 쿼ota 하나씩 받을 때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시한부에 마치기 위해서는 오늘도 촬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고가 나고 비극적인 그 사건은 또 사건대로 처리를 시키고 또 일반 스태프들은 또 촬영하는 거예요. 네. 근데 촬영 첫날이 파도를 찍는 거예요. 그 네. 광릉 바다에서. 네. 근데 파도를 찍으려면 묘하게 그 바닷물 속에 이렇게 가슴까지 오는 바닷물 속에서 그 파도를 찍으려고 기다리면은 필름이 돌아갈 때는 파도가 약해요. 네. 그래서 가만히 조금 기다려보자. 그러면 또 큰 파도가 와요. 그래 거기서 한 1시간 정도 물속에서 버텼어요. 12월 달에. 네. 근데 바닷물은 민물하고 틀려서 좀 따스한 끼는 있지만 12월 달에 그런 그 물속에서 오래 있으니까 자동차 사고가 나서 장이 이렇게 좀 꼬였던 것이 아마 풀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다음날 촬영을 하는데 자꾸 구토가 생겨요. 네. 막 토하고. 근데 정신을 잃었죠.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서울로 왔더라고요. 이송돼서 백병원으로. 그래서 장을 좀 이렇게 좀 수술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뭐 들어놓았더니 몇 군데 잘라서 이렇게 연결하고 네. 그 대수술을 했죠. 한 11시간 정도. 11시간 하는 대수술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러한 그 수술을 끝내고 좀 쉬어야 되는데 네. 계속 일을 계속했죠. 네. 그다음 1980년도에 이제 윤목 감독과 사람의 아들을 이문열의 작품을 찍는데 계속 체중이 감소가 되는 거예요. 네. 계속. 그러니까 제가 72kg의 체중을 가지고 있을 때인데 계속 입맛도 없어지고 아 내가 과로했구나. 이번 영화 끝나고 나면 한 몇 개월 좀 쉬어야겠다. 근데 오늘 같이 촬영이 끝나고 그 다음 날 바로 이제 병원에 갔더니 직장암이라는 거예요. 직장암 아마 3기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직장을 잘라내고 그때도 한 10시간 정도. 그 저는 암 걸린 줄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 아내에게 의사가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직장암인데 이거는 수술해 봐야 한다. 오픈해 봐야 네. 아니까 이거는 수술해야 된다. 그 심지어 일반 그 장례 준비도 하고 그랬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수술을 했는데 다행히 직장을 자르고 나서 다행히 결과는 좋았던 것 괜찮으셨습니까? 같아요. 그래서 그 인공 경기를 이렇게 옆에다 차고 그러니까 지금껏 지금까지요. 그럼 벌써 몇 년째 그거를 그러니까 차고 계신 80년 되니까 한 40년 돼 가죠. 40년 동안 지금 여기 계속 붙이고 그렇죠. 계신 거예요. 그때 이제 직장암 수술을 하시고 나서 김수영 임권택 감독님이 찾아오셔서 만다라를 하자고 이제 권유하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아픈 몸을 끌고 만다라를 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셨습니까? 계기가 아니고 네. 저는 종교가 없거든요. 네. 근데 저희 집 사람이 불화를 해요. 그래서 미술을 전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 네. 그냥 불심이죠. 거기서 정말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불화를 하는데 불화는 눈이 굉장히 나빠져. 그 짜적하는 세피를 통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가정을 등한시하고 바깥으로 많이 돌았잖아요. 예? 작품을 하다 보면은 저희 집 사람은 공방살이고 나는 역마살이 끼어서 1년이면은 집에서 한 2달 정도밖에 잠을 못 잤으니까 나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림을 그렸을 것 같아요. 근데 내 아내에게도 어떤 미안한 마음도 있어요. 네. 그죠? 그래서 만다라를 통해서 그 아내에게 이 작품을 주고 싶다라는 생각도 좀 일편 들더라고요. 예? 그 나를 또 이렇게 세운 임 감독에게 어떤 뭔가 하나 보답을 해야겠지라는 그런 생각도 있고 또 이 시대의 아픔을 색채를 통해서 보여줌으로써 영화가 사회에 어떻게 기여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어른으로서의 어떤 그런 책임감 같은 것들도 있었고 그 여러 가지가 교사되고 그랬었어요. 예? 그래서 그 잊을 수 없는 어떤 그런 그 영화가 예술적 가치가 있다 이런 어떤 측면보다도 나를 일으켜 세운 그 작품이 만다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두 번에 대한 보답으로 만드신 만다라가 당시 굉장히 대박이라고 칠 정도로 흥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 보상을 받으신 거네요. 그러니까 한국 영화가 해외 시장에서 알리게 된 그 동기가 바로 만다라를 통해서 이제 알리게 됐는데 나로서는 그 영화를 찍게 된 한 사람으로서 영광스럽게 생각하죠. 근데 임 감독이 병실에 와서 원작을 찍어갔어요. 김성동 씨의 그 만다라를. 정영이 빨리 회복하라는 뜻으로 나는 정영하고 이번에 같이 일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원작을 놓고 갔어요. 그 단숨에 읽었죠, 뭐. 그러니까 머릿속에 영상이 와요. 이렇게 디자인해서 이렇게 해서 이 작품을 찍어야겠다라고. 그래서 임 감독한테 전화를 했죠. 그럼 헌팅을 떠나야 될 거 아니냐고. 아직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천천히 하라고. 그 병원에서 한 2달 있었거든요. 그래서 퇴원하자마자 그때도 아직도 붕대를 감고 있었어요. 붕대 감은 채 헌팅을 떠났어요. 전국을. 그랬던 영화입니다. 감독님의 뭐 수많은 영화 작품 중에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기억하는 영화 한 편을 뽑으라고 하면 아마 서편제일 것 같습니다. 한국 영화 단편 상영작 최초로 100만 관객을 불러모은 정말 우리나라 한국 영화사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명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서편제를 못 볼 위기가 처할 뻔했었습니다. 네, 당시 정권의 탄압으로 생긴 그런 공백에 탄생한 영화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고전서부터 서편제는 하고 싶었어요. 임 감독이. 그런데 판소리 영화가 흥행이 되겠느냐라는 생각이 항상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태백산맥을 영화를 하려고 기획을 하고 전부 다 계약들을 모두 하고 헌팅을 다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태백산맥 아직까지 시기상조다. 그래서 태백산맥이 엎어졌어요. 갑자기 대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두 계약들을 모두 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타로 생각했던 것이 서편제죠. 그래서 오히려 잘 된 거 아니에요. 제작자로서는 그렇게 돼서 탄생된 것이 서편제입니다. 우리 영화사의 길이 남을 아름다운 영상 중에 상당수는 다 정일성 촬영 감독님께서 촬영된 영화입니다. 먼 훗날에 한국 영화가 이제 100년을 지나서 200년을 맞이할 그때에도 감독님께서 촬영하신 영화가 상영이 되고 또 사람들께서는 그 영화를 보러 우리가 살았던 시대를 상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감독님께 드리는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감독님은 후대에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으십니까? 굉장히 어렵네요. 그냥 정일성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만 하더라도
저는 뭐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죠. 제가 뭐 어떤 사람을 남고 싶다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니까. 네. 다만 저는 그 영화를 참 좋아해요. 사랑하고 내가 그냥 아파서 죽는 것보다도 촬영하다가 카메라 뒤에서 그냥 죽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 때로는 많이 해요. 그렇게 좋아하는 영화인들이 많은 거예요. 현장에서 뛰지를 못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나와 같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도 많은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젊은 감독들이 잊혀져간 연기자들, 잊혀져간 스태프들도 챙길 줄 아는 그런 그 영화인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한때 정일성이가 있었구나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감독님께서 늘 추구해 주셨던 그런 한국의 아름다운 이미지, 그리고 또 언제나 촬영 현장에 있고 싶어 하시는 그런 마음, 앞으로도 극장에서 정일성 촬영 감독님 작품을 늘 만날 수 있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 주셔서 좋은 말씀 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예. 자,